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19부 진격의 고려군 요양성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웹캠을 새로 하나 바꿔서 교체를 했는데 고가의 장비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하면은 더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영상 품질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음질은 이거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이게 웹캠에도 내장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장 마이크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음질이 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마이크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이제 고성능 마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된 마이크가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음질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일단 뭐 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거하고 어쩌면 다음 거까지 마이크가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처음에 그거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소리가 작게 들리면 소리를 키우면 되지 왜 그 작게 들린다고 댓글을 그렇게 다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들으시는 분들 그냥 스피커 볼륨 올리면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이어폰 꽂고 들으시는 분들 이어폰 꽂고 들을 때는 소리가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이어폰을 안 꽂고 보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거는 확실히 옛날 거에 비해서 소리가 작다는 게 제가 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도 일단은 마이크가 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있나요? 일단 뭐 한두 회 정도만 컴퓨터로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1370년 11월 마침내 고려군은 의주에 집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양성을 향해서 원정대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군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전에 이제 앞에 이성계가 오라산성 공략했을 때 끌고 왔던 병력이 1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이상은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요양성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더 규모가 있는 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때 출진했던 장수들도 이성계급의 레벨들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직급으로 따졌을 때 꽤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규모로 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봉연합군의 일본 원정 이래로 가장 가까운 신뢰는 이게 최대 규모의 해외 원정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원정에 참여했던 고려의 간판급 장수 이성계뿐만 아니라 이번 원정에 참여했던 장수들이 누구였냐? 과거 덕훈군의 침공 때 활약한 적이 있었던 지용수라는 장군, 이 사람이 이제 상원수로 여기서 야전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북년 부원수 양대간, 그리고 김용의 반란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웠던 임견미가 참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뭐 신돈하고 같이 185까지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한 면은 있는데 어쨌거나 신돈하고 같이 이제 라인을 섰던 시중 이인임이 도통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안주에 주둔을 해서 사실상 모든 상황을 조율하는 그런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주에 집결한 고려군은 곧바로 부교를 설치하고 압록강을 도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군이 압록강에 설치했던 부교는 말 서너 필이 동시에 건널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려군이 얼마나 역량을 많이 투입해서 요양성 공략에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교가 완성이 되자 먼저 이성계의 부대가 건너고 제일 잘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대가 순서대로 건너는데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 그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록강을 도강하던 고려군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가? 고려사 열전 지용수 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태조와 임견리가 먼저 건너고,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임견리가 먼저 건넜다는 것은 당시 고려군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부대가 이 두 사람 부대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선봉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부대가 먼저 건너간 거죠. 여러 부대들이 차례로 건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차례로 건넜다는 것을 기술을 한 걸로 봐서는 나머지 부대들도 누가 먼저 건너고 누가 나중에 건널 것인지를 나름 순서를 정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군사들이 차례를 다투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했으며 사고가 터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례를 정해놨는데 서로 먼저 건너겠다고 하다가 그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병사들이 발생한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서너 필이 동시에 지나갈 정도면 부교가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근데 여기서 순서를 맞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록에는 정확하게 없는 얘기예요. 다만 이걸 토대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려군의 지휘체계, 편제가 뭔가 좀 깔끔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깔끔하지 못했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고려군은요, 사실상 고려 말기에 오면은 중앙군이 거의 유명무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병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잘 싸우는 사병 부대가 바로 이성계 부대였죠. 그래서 사병체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사병체제의 장점이 무엇이냐? 사병들은 일단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한솥밥 먹으면서 전장을 누비다 보니까 조직력, 단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병체제가 전투력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병체제가 단점이 뭐냐면은 끼리끼리만 놀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속한 장수에게만 충성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속한 부대가 아닌 다른 장수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거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병 부대하고 나름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 붙게 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병체제는 아무래도 장수 개개인의 통솔력에 많은 의존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장수 개개인의 역량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소규모 국지전에서는 나름 꽤 활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규모 총력전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대규모 전장에서 조직력과 전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덕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알력 다툼이 있었죠. 그죠? 이성계가 장군들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막 주춤거리면서 똑바로 안 싸우냐? 그랬더니 장군들이 이성계에 몰아붙이면서 그럼 너가 앞장서서 싸워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때 요양성 공략 전에서도 고려군이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사병체제 문제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4월 만에 도강을 완료를 했는데 그럼 4월에 걸쳐서 강을 건널 정도면은 이때 고려군의 규모가 분명 적지 않은 숫자가 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위화도 회군할 당시에 이성계가 끌고 왔던 병력이 대략 한 5만쯤 됐죠. 모르긴 해도 이때 끌고 왔던 병력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압록강 도강을 완료를 했는데 하여튼 일이 계속 안 풀려요. 도강을 하자마자 날씨가 좀 안 좋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갑자기 길가에서 이 폭우로 만났던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낯선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강 건너자마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됐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거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사기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병마사 2구가 나름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날 저녁 우레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자 군사들이 기가 꺾이고 두려워했다. 병마사 2구가 이는
좋은 조짐으로 기가 꺾일 이유가 없다고 하자 장수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구가 용이 움직일 때면 반드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법이요. 지금 상원수의 이름이 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상원수가 지용수죠? 지용수예요. 거기 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용인데, 마침 그분이 도강하는 날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할 조짐이 틀림없어. 즉, 지용수의 용, 그 용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 한마디로 이게 뭐가 좀 확확 바뀌는 거죠. 그죠? 분위기가. 비슷하게 이제 옛날에 로마 시절에 카이사르가 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적이 안정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고려군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원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쌍성총관부 탈환한다고 파서부하고 쌍성총관부 공략했던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오라산성 공략했던 거. 근데 그것도 한 10,000명 단위 병력을 갔던 거지 아주 엄청난 대규모라고 말하기는 약간은 좀 이제 거시기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상당히 멀리까지 원정을 간다. 적어도 몇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게 가장 가까운 사례가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그리고 또 그거보다 좀 전 사례가 윤광이 동북 부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키에서 이제 갔던 그때를 제외하면은 이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아무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 옛날에 뭐 고구려 땅이니 어쩌니 해도 가본 적이 있어야지 여기를. 그것도 강을 건너서 언제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긴 여정을 떠나는 와중에 강을 건너자마자 비가 엄청나게 온다. 당연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당시 고려군은 이런 대규모 총력전 원정의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사들의 불안감이 이런 때 상당히 많이 증폭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군대가 나장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이제 요양성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요양성까지 가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보급부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길이 진창이 생겼겠죠. 도로 사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지금 같은 아스팔트 도로 시대에도 기록적인 폭우 쏟아지면은 뭐 도로 침수되고 차 떠내려가고 그런 일 일어나요. 근데 이 시대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렇게 길이 유실되고 도로가 끊기고 진창이 발생하고 뭐 나무가 뭐 쓰러져가지고 길을 막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은 지나갈 수 있어요. 전투병은 지나갈 수 있는데 보급부대가 거기를 지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장탑에 이르렀을 때 고려 지휘부에서 굉장히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급부대 달고 가다가는 언제 요양성에 도착할지 기약이 없다.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수양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보급부대를 두고서 전투병만 가지고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병이 약 7일 동안의 분량을 가지고서 행군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양제가 썼던 방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수양제는 무모해도 너무 무모했죠. 몇십일치 식량을 짊어지고서 그 먼 거리를 가라고 했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고려군은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했던 건 아니고 어차피 이틀 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보급부대는 놔두고서 7일치 식량만 가지고서 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틀 거리라고 했으니까 요양성까지 가는데 이틀을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날은 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을 함락했을 때의 상정에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성이 함락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돌아오는 시간 이틀을 또 빼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되네. 그죠? 와, 이거 좀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양성이 무슨 뭐 작은 성도 아니고 수양제도 그렇게 함락시키려고 했다가 함락 못 시킨 게 요양성이었는데 요양성을 3일 만에 보급도 없이 그냥 전투병만 가지고서 3일 만에 그거 함락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땅이니까? 사실 이거는 나름의 이제 고려 지휘부 내에서의 계산이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있었냐면은, 고려가 이미 오라산성 공략했을 때부터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요양식량 지역의 민심을 돌리기 위한 공작을 펼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군 지휘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고려군이 요양성 전투에서 초전에 승기만 잡는다면은 요양성의 민심이 이반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다가 아마 숫자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요심 지역에 이주한 고려계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에서 내통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승기만 초반에 잡아주면은 민심이 이반이 일어나가지고 요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철옹성도 단결력이 생명이에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시 단결해야지 그 성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지. 아무리 철옹성이라 하더라도 성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성 안에서 이반이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고려군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보급 능력으로는 지금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단기 속전속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급부대 놔두고 7일치 군량만 가지고 가가지고 속전속결을 하자. 우리가 초전에 기세만 잡으면은 안에서 내통한 사람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요양성을 함락시키자라고 작전을 짜고서 고려군이 요양성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려군은 요양성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내부에서 내응자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면서 속전속결로 간다. 여기에 이제 가능성은 건 고려군은 단 7일치의 식량만 가지고서 요양성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려군이 나름 좀 머리를 써요. 왜냐면 이게 그냥 공성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적을 밖으로 끌어내자. 그래서 야전에서 벽파를 한 다음에, 더군다나 고려군 입장에서는 나름의 비밀 병기가 하나 있죠. 그 비밀 병기가 뭐겠어요? 이성기 아닙니까? 그죠? 이성기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적을 밖으로 팍 끄집어내가지고 야전에서 완전 박살을 내서 길을 팍 죽여놓으면은 안에서 내용자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군이 먼저 3천여 명의 경비병들을 선봉대로 보내서 빠르게 요양성으로 진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본대가 따라가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고려군 선봉대가 딱 3,000명이 나타났어요. 요양성 앞에. 그랬더니 기샤인 테무르가 딱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처음에 잔뜩 긴장했겠죠. 공민왕이 지금 완전 뚜껑이 열려서 자기 잡으려고 대대적으로 뭐 쳐들어온다더라 소문이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딱 보니까 꼴랑 3,000명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기샤인 테무르가 여기서 이제 고려군을 깔보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태여 그러면 우리가 수성전으로 질질 끌 게 아니라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가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자 하면서 병력을 출병시켜가지고 고려군을 쓸어버리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비장, 홍인계, 최공초 등을 시켜 3,000명의 경기병을 거느리고 진격하게 하니 적들은 아군의 병력이 적다고 깔고 왔다가 대군이 계속 당도하자 성 안에서 바라보고 기세가 꺾였다. 그러니까 낚인 거죠. 처음에 3,000명의 선봉대가 딱 가가지고 깔짝거리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하고서 병력을 이제 성 밖으로 내보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속 부대가 딱 와서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대군이 딱 도달을 한 거예요. 고려군이. 이걸 보고 기샤인 테무르가 완전 깨갱한 거죠. 이거 낚였구나. 근데 이때 성 밖으로 나갔던 장군이 누구냐면은 기샤인 테무르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처명이란 장군이 인솔을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처명이란 장군은 좀 나름 자신의 용력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기왕 나간 거 일전을 치러봐야지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사기가 꺾이기 때문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한번 붙어봐야 된다 하면서 처명이 한번 붙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명이 이성계 부대에게 도전을 해오니까 선봉에 섰던 이성계가, 본진 선봉이죠 정확하게는, 선봉에 섰던 이성계가 그 처명이 용맹하게 달려오는 걸 보고서 나름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 자식 좀 용맹한데? 땅 좀 있는데? 하면서 스카우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오로 테무르,
이원경을 자기 휘하로 뒀던 것처럼 이 처명도 자기 밑으로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냐? 자, 여기 이제 사례에 나와 있죠. 적장 처명이 자기 용맹을 믿고 계속 항거하자 태조가 이원경을 시켜서 가서 좀 이제 꼬드겨 오라고 한 거죠. 왜냐면 같은 이제 항장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항장이 좀 꼬시기가 좋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자, 이원경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하나 죽이기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를 살려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 야, 죽기 싫으면 항복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처명도 자존심이 있지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 이원경이 너는 우리 장군의 재주를 모른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화살 하나로 꿰뚫어 버릴 것이다 라고 놀렸지만 그래도 항복하지 않자 이성계가 또 자신의 특기를 발휘합니다. 신들린 궁수를 발휘해가지고 먼 거리에서 처명의 투구를 쏴서 날려버린 거예요. 자, 태조는 그의 투구를 활로 쏘아 날려버린 후에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원경이 설득을 하는 거죠. 처명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먼 거리에서 내 투구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날려버리네? 진짜 저 이성계라는 사람은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좀 깜놀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틈을 노리고서 이원경이 또 설득을 합니다. 내 처명이 깡다구가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또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엔 이성계가 다시 또 활을 쏴가지고 그의 다리를 쏘니 처명이 화살을 맞고 퇴각했다가 잠시 후 다시 와 싸우려고 하자. 자, 그러니까 이성계가 처명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겁을 주려고 이번에는 허벅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데다 일부러 맞춘 거죠. 더군다나 갑옷을 입고 왔을 테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부상은 안 입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너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안 죽이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쇼맨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명이 부상을 응급처치를 하고서 다시 또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원경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태조는 이원경을 시켜 내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쏘아버리겠다 하였다. 즉 이번에도 또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헤드샷 날려가지고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처명이 사실은 좀 살짝 쫄았던 것 같아요. 살짝 겁을 먹었던 모양인지 이성계의 귀신 같은 활솜씨를 보고서 여기서 이제 처명이 결국 항복을 결심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성계가 활씨를 겨누면서 처명의 머리를 딱 겨누자 처명이 이번엔 진짜로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자, 사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에 처명이 결국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처명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스카웃 하고 싶으면 스카웃 방식이 좀 이거 너무 살벌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스카웃 2번 하나 사람 잡겠네. 이건 무슨 뭐 어느 나라식 스카웃 방식인지 진짜 그죠? This is 코리안식이죠. 하여튼간에 굉장히 살벌하게 스카웃을 하게 되는데 이 처명이란 장소가 상당히 걸출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이성계를 보좌했던 핵심 장수, 그 유명한 이지란,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영입했던 이원경,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명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성계의 핵심 무장으로 또 활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처명이라는 걸출한 용사를 휘하에 두게 됩니다. 사실상 기사인 테무르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성 밖에 내보냈던 처명이 인솔했던 병력들이 통째로 이성계한테 다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고려군층에다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 안에 남아있던 병력들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다가 기사인 테무르 입장에서는 지금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성 안에서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과연 요양성의 민심은 고려군의 의도대로 흔들렸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고려군은 속전속결로 요양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걸었던 기대치가 뭐냐면은 초전에 승기를 잡으면은 유양성의 민심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운에만 기댔던 건 아니었고 고려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양성, 심양성 일대의 민심을 고려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성계가 오라사성 공략할 때도 이미 그 작업을 했고 또 고려군이 지금 이번에 요양성 공략하는 과정에서도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고려군이 요양성으로 진격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제 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냐. 자, 서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무했다. 요심은 우리나라의 국경이니 그 거주민은 우리 백성이다. 그러니까 요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는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겟, 목표는 오로지 누구다? 기샤인 태무노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의용 군대를 동원해 이곳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만약 산채로 달아나 숨으면 개별 부대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산채는 산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피난처겠죠. 그런 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혹시라도 이게 위험 세력으로 간주돼 가지고 오히려 고려군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시 부대로 출두해 상황을 알리라. 그러니까 고려군에게 그냥 귀부를 하면은 우리가 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민심 위무 정책을 계속 하면서 진격을 해왔다는 거죠. 자, 거기다 플러스 고려군이 초전에서 요양성 밖으로 출격했던 첨형의 부대를 전부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럼 요양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젠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요양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냐? 일단 첫째로 제일 많이 살고 있을 사람들은 역시 중국인들이겠죠. 사실 요양성의 주인은 기샤인 테무르잖아요. 근데 기샤인 테무르는 고려인이면서 몽골에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고려인들 간의 싸움 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희생을 당해야 되지? 이 생각 들 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몽골인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기샤인 테무르나 고려 공민왕이나 둘 다 크게 보면은 이제 원제국 내에 있었던 패밀리예요. 나름의 황실 패밀리인데 그럼 뭐 지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왜 또 굳이 여기서 껴서 희생을 당해야 되냐 그런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미 원제국은 다 탈탈 털려가지고 북원으로 지금 도망간 상태인데 내가 지금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휘말려서 죽을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주해가지고 살았던 뭐 소수의 고려인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울질을 하겠죠. 기샤인 테무르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안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려를 따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냐 했을 때 이미 북원은 다 그냥 이제 끈떨어진 신발 신세가 돼가지고 쫓겨갔고 기왕이면 우리도 고려한테 의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고려군이 와가지고 뭐 약탈하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막 초토화시키고 다녔으면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딱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샤인 테무르만 잡으러 온 거다. 나머지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혹시라도 고려군이 허접했으면은 요양성 사람들이 쉽게 항복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성계가 정말 무시무시한 활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성 밖으로 출진했던 첨형의 부대가 그냥 이성계 군한테 통치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건데 아마 이 첨형의 부대가 기샤인 테무르 입장에서는 가장 주력 부대였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력 부대가 항복을 해버렸으니 지금 요양성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냐 이거죠. 자, 결국 고려군의 오랜 공이 여기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자가 성에 올라와 이렇게 소리쳤다. 아마 이제 밤중에 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와서 외쳤겠죠. 우리들은 대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항복하려고 하지만 성을 지키는 장수가 강제로 싸우라고 윽박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원치 않게 싸운다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힘껏 성을 공격한다면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고려군이 본격적으로 공성 좀 벌이면은 우리가 안에서 내통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고려군은 그토록 원했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요양성의 민심은 지금 현재 고려편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군은 곧바로 요양성을 향해서 총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과연 요양성을 고려군은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